자, 190페이지 자격정지를 봅니다. 자격정지. 예?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행할 수 있는 처분으로 되어 있다. 몇 월의 범위 안에서? 6월의 범위 안에서. 정지할 수 있다 하니까 재량처분이죠. 그래서 밑에 그 표가 바로 자격정지 사유라. 1번부터 몇 번까지? 7번까지. 그리고 거기다가도 제가 관로에가 다 적어놨잖아요. 자, 그런데 한 개 좀 더 적어볼게요. 자, 봐봐요. 이게 법의 개정 과정상 자격정지 제도가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바람에 생긴 제도라 그랬잖아. 그러면 지금 요 1번부터 7번까지 요 적어놓은 위반 내용들은 누구도 위반할 수 있는 거다. 누구도 위반할 수 있는 것들이다. 개업 공인중개사도 위반할 수 있는 것들이야. 그러면 제가 딱 생각하는 데는 이 자격정지 사유 가지고 한꺼번에 물을 수도 있어요. 뭐 이 사유를 개업 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은 무슨 처분, 소속이 위반하면 자격정지, 이렇게 한꺼번에 지문으로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1번 봐봐요. 표 안에 둘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됐다 하는 게 이중 소속 아닙니까? 그렇죠? 저 그러면 봐봐요. 시험 지문을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다라는 게,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을 하면은 절대적 등록 취소,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하면 뭐 자격정지, 이렇게 한 문장으로 구성해 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면서 자격정지 사유로만 공부하는 거야. 개업 공인중개사가 위반했을 때는 무슨 처분 대상인지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해버리는 거야. 놓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행할 수 있는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 칸에서 따로 이 것들을 보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메모해 볼게요. 같이 메모합니다. 1번 번호 왼쪽에다가는 절대적 등록 취소 거리 적어놔요. 절대적 등록 취소. 2번 있죠. 2번 번호 왼쪽에다가는 업무 정지 거리 적어 놓습니다. 3번 번호 왼쪽에다가는 얼마? 500만 원 고래 적어 놓습니다. 500만 원이 과태료야. 4번, 5번은 여기가 왼쪽에 업무 정지 적고, 그럼 6번은 이중계약서 작성하는 거잖아요. 왼쪽에다 상대적 등록 취소를 적는 거야. 7번 왼쪽에다가도 상대적 등록 취소네. 6번과 7번 다 상대적 등록 취소네. 알겠습니까? 그러면 봐. 왼쪽에 적은 것들은 다 누가 위반했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가 위반했을 때 행정처분 종류를 적어 놓은 거다. 알겠습니까? 이 같이 공부를 해버려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됐고, 밑에 2번의 자격정지 기준은 뭐로 정하며?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며. 이 말 뜻이 뭐냐? 그 위에 표 있잖아요. 이 표 오른쪽에 보면 자격정지 기준 돼 있잖아. 6월, 3월, 3월 이 적어놨잖아. 이게 기준이잖아. 이 표가 어디에 정해져 있다? 국토교통부 령에 정해져 있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시행규칙에 나오는 표다라는 소리야. 자, 계속 읽어봅니다. 시도에서는 위반행위 동기 결과 해소 등을 참작하여 정지기간에 뭐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할 때도 몇 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내용 쉽죠? 자, 그런데 제가 또 우리 시험 출제된 문제를 또 비판을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위에 표 있잖아. 7가지 사유가 있잖아요. 이 7가지 사유별로 6개월짜리, 3개월짜리, 3개월짜리 적어놨잖아. 요거 잘못 연결한 것을 가면서 물은 적이 있어. 그러면 6336 뭐 이런 거 외워야 되나 안 외워야 되나? 외워야 되죠. 그게 출제된 바가 있다. 자, 외우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안 외워도 좋습니다. 그 제가 비판하기 때문에 만약에 나오면은 쟤만 요거 넣으면 돼. 알겠어요? 근데 봐봐요. 이걸 잘못 연결한 걸 찾아라 하는 문제를 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걸 다 외우라는 소리인데 이 가치가 있나 이 말이에요. 자, 봐봐요. 그 6월, 3월, 3월 이 기준 개월수에 몇 분의 1 범위 내에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뭐 할 수도 있다? 가중할 수도 있고 감경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실무로 가면은 이 3개월, 3개월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3월을 가중해가 뭐다? 4개월 보름 이렇게 자격정지 내릴 수도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굳이 외울 이유가 뭐 있느냐. 그러니까 그 출제 문제를 우리가 뭐다?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비판한다고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우리 과거의 수험생들이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신청을 좀 많이 했어야 된다라는 소리다.
그러면 아, 수험생들이 이 신청한 내용을 보니까 뭐 그런 측면이 좀 있어 보면 다음 출제하시는 분들이 낸다 안 낸다? 안 낼 끼인데, 알겠어요? 이 신청을 안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아, 그게 문제가 있다. 참, 제가 볼 때는 하여튼 간에 좀 그런 출제는 좀 자제가 돼야 되는데, 알겠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부동산 공법 시험 문제도 봐봐요. 국토계획법에 건폐율, 용적률 수치 외워락한다, 외우지 말아한다? 외우락한다. 5, 6, 7, 9, 8, 7, 8, 7, 7, 7, 둘둘둘 하는 거 외워락한다. 알겠지? 건폐율 수치 아닙니까? 용도 지역별로. 그걸, 자, 공법 시험 문제 출제 사항을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 용도 지역별로 이제 건폐율 수치를 잘못 연결한 것은 이리 물은 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전용 주거 지역이라면 뭐다? 50% 이하. 이랑 제대로 연결한 거거든.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이 낮은 것부터 높은 순으로 올바르게 연결한 것을 이렇게 묻는 문제.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시험 지문에 이런 식으로 내는 거죠. 수치를 묻는 것이 아니고 뭐 중심 상업 지역이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뭐다? 전용 주거 지역이다. 그 다음에 뭐다? 자연 녹지 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거야. 그럼 이건 높은 순에서 낮은 순 들어간 게거든.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식으로 물은 문제가 있는 반면에 수치를 바로 적어내가 잘못 연결한 것을 묻는 문제가 있었어요. 어느 문제가 올바른 문제다. 이쪽이 올바른 문제예요. 알겠어요? 이건 제대로 된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왜 이런 게 제대로 된 문제라고 볼 수 없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왜 하는 50%, 60%, 70% 하는 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건폐율 수치다. 그 시행령 범위 내에서 뭐로 정한다? 시군 조례로 정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실무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이 50%가 적용되는 게 아니단 말이야. 뭐가 적용된다? 조례의 내용이 적용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지? 근데 이 수치를 바로 묻는 거는 좀 잘못됐지 않았느냐라는 거야. 오히려 이게 맞는 거지. 이걸 묻는 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왜? 용도 지역별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 의도가 깔린 거거든. 물을 때는 이렇게 물어야 돼. 건폐율을 묻고 싶어도 이렇게 물어야 된다. 근데 수치를 바로 묻는 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물은 적도 있고 이렇게 물은 적도 있고. 그럼 이걸 출제하신 분이 있고 이걸 출제하신 분이 있거든.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골잖아. 그래서 이렇게 냈을 때 좀 이 신청도 하고 다른데 이래야 또 다음에 출제하시는 분이 뭐다. 그렇지 이렇게 내기보다는 뭐다. 다른 방법으로 좀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걸 그렇게 3개월 다 외워라 걔가 출제했다고 한다면 이것도 외워야 되나 안 외워야 되나? 197페이지 봐. 197페이지에 또 무슨 기준? 업무정지 기준이고 이것도 또 6월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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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다 외워야 되는 거란 말이야.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이것만 외우면 되느냐? 또 봐봐요. 뒤에 봐봐. 몇 페이지 가느냐? 저 뒤에 갑니다. 저 뒤에. 여기는 제가 수록을 안 해놨구나. 221페이지 가봐요. 책에 수록을 안 해놨는데 221페이지에 가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과태료 아니십니까? 이것도 이하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과태료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든. 그러면 시행령이 대통령에 보면 아까 정지 기준표처럼 기준표가 또 나와요. 과태료 기준표가. 500만 원 이하 같으면 500만 원, 4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하면 도표가 나와요. 그럼 그것도 300만 원이냐, 200만 원이냐, 100만 원이냐 외워야 되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럽니다. 이거는 표를 제가 소개는 안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되돌아갑니다. 어쨌든 외우지 않아도 좋다 하겠습니다. 6333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6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된다. 그 다음 191페이지로 가서 3번 봐봐요. 아까 했잖아. 청문 대상은 아니지만 무슨 기회? 의견 제출의 기회는 줘야 되고. 4번 봅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와 사무소 소재를 관한 시도의사가 서로 다를 수도 있죠.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를 관한 시도의사가 무슨 처분에 필요한 절차? 자격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 동그라미 칩니까?
그 절차가 무슨 절차입니까? 의견 제출의 기회라는 거야. 알겠지? 이 봐봐. 그러면 이 조문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9조 2항에 뒀다라는 것은 자격정지 처분을 행할 때도 사전 절차가 있다는 소리 없다는 소리? 있다는 소리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조락하는 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결국 무슨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전 절차를 거친 다음에 뭐다? 시도의사에게 통보하라라는 소리거든. 알겠습니까? 그 다음 5번 봐봐요. 무슨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의사에게 통보해라. 누가? 등록관청이. 왜? 자기는 자격정지권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그럼 요 규정은 자격 취소의 경우에는 있더라 없더라? 없어. 또 규정이 있고 없고를 또 헷갈리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요 규정은 무슨 정지에만 나온다? 자격 정지에만 나온다라는 거라. 알겠어요? 그 다음 6번 갑니다. 자격 정지의 효력에 나왔는데, 알겠어요? 이미 공부를 다 했어요. 자, 풀어갑시다. 저를 봐요. 그렇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3개월을 받든 6개월을 받든 받았어요. 알겠어요? 자격정지 처음 받으면 그 정지기간 동안은 무슨 사유다? 결격사유다. 그럼 중개업에 종사한다 뭐한다? 뭐한다라는 소리야. 자, 맞죠? 그 다음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일하면 안 되잖아? 결격사유라서 중개 업무를 수행했어. 하다가 적발됐어. 그럼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수행한 거잖아? 무슨 사유다? 자격 취소 사유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 다음 자격정지 기간 중에 알겠어요? 일하면 안 되는데 아직 사표 낸 건 아니잖아. 고용관계 종료된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무실에 또 소속 공인중개사로 뭐다? 고용이 됐어. 이중 소속을 했어. 알겠어요? 그러면 정지기간 중에 이중 소속에도 뭐다? 자격 취소다. 그뿐입니까? 이중 소속이잖아. 1년이잖아. 1년이야 징역도는 1천 만에 형사처벌 대상도 된다라는 거라. 단순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했을 때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자격 취소 사유일 뿐이지만 정지 기간 중에 뭐까지 했구만? 이중소속까지 했구만. 자격 취소 사유도 떼고 몇 년? 1년이 된다는 거야. 그 다음 제가 개업공인중개사인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를 두고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이 정지 기간이 3개월짜리야. 3개월짜리 정지처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가 해고 안 하고 고용관계 유지하고 있어요. 소장. 그러면 소장은 무슨 사유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러나. 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호전을 둔 개업공인중개사는 무슨 사유? 업무정지사유잖아. 업무정지사유. 다만 몇월 이내에 해소하면 2월 이내에 해소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제가 자격정지 기간을 몇 개월로 제시한 거다. 3개월 한 거예요. 만약에 2개월 자격정지 받았잖아. 감경처분 받아가지고. 그래서 2개월 자격정지 받았으면은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어도 된다. 됩니다. 2개월 시간만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3개월짜리 정지받은 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이야. 그러면 그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무슨 사유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 그런데 다만 몇월 이내에 2월 이내에 해소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가 있지만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이냐 아니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이냐에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미치는 영향이 같다 다르다. 그 앞에서 다 했는 거다. 그거 다 적어놓은 거야. 알겠어요? 또 줄 걸 거 없다. 됐고. 그런데 한 가지 빠졌네요. 한 가지. 자, 또 봅니다.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데 정지기간 동안 일 뭐 하잖아. 근데 소장님이 우리 사무실 지금 바쁘다. 나와가 일해라. 알겠어요? 정지기간 중이지만 일해라. 라고 시킨 거야. 그래 시킨다고 일하다가 적발돼버렸어. 그러면 적발된 그 소속 공인중개사는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거죠. 자격 취소지. 일 시킨 소속 공인중개사는 정지기간 중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수행케 한 경우가 되죠. 뭐다?
절대적 등록 취소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절대적 등록 취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속 공인중개사 입장이 돼봐요. 정지 3개월 맞는데 소장님이 일 바쁘다고 나와서 일해라. 내가 책임질게. 간다고 무턱대가 나와가 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일하다가는 뭐다? 쥐는 자격 취소 당하지만 소장님도 뭐 등록 취소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갖다가 법 규정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바쁘다고 일시키다가 적발되면 뭐다?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라십니다. 맞죠? 법의 무지는 용서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192페이지에 3절에 등록 취소, 절대적 등록 취소가 오른쪽에 몇 가지? 8가지.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11가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절대적 등록 취소에 딱 봅니다. 3번 봐봐요. 3번. 절대적 등록 취소에 3번을 봅니다. 3번에 보면 문장이 좀 복잡하죠? 자, 읽겠습니다. 10조 1항 가는 게 뭐냐 하면은 결격사유라. 우리가 공부했던 12가지 결격사유를 적어둔 조문이 10조 1항인데 12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1호 안 가고 2호 내지 6호, 11호, 12호 이렇게 돼 있어. 그 숫자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찌됐든 12가지 중에 몇 개가 빠졌다? 5개가 빠졌다. 1호가 빠졌고 뭐 7호, 8호, 9호, 10호가 빠졌다. 1, 7, 8, 9, 10번이 빠졌잖아. 맞죠? 그럼 5개가 빠진 거야. 12개 중에 몇 가지가 빠졌다? 5가지가 빠졌어. 그 남는 게 그러면 7가지 아닙니까? 7가지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무슨 취소사유다? 절대적 등록 취소다. 다만 12호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말은 12호가 뭡니까? 사원 또는 임원 중에 한 사람이 무슨 사유에 해당됐을 때? 결격사유에 해당됐을 때. 법인 자체가 결격사유다라는 것이 12호거든. 자, 7번 봅니다. 이게 아직까지 시험 문제에 활용이 안 돼서 그런데 수험서가 또 오류를 범하고 있어. 각종 출판사 교재가. 그러니까 시험 예상 문제도 보면은 전부 다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전에서는 또 제대로 내고 있니다. 출제위원이. 또 문제라. 자, 우리 그 수험서 같은 걸 보면 예상 문제집이나 교재를 보면 이렇게 대부분 써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 중에 무슨 사유에 해당한다?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뭐 등록이 왜 된다? 취소된다. 절대적 등록 취소니까. 이렇게 글을 막 써요. 이렇게 글을 막 써요. 이게 100% 맞는 말이에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자, 봐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하거든. 자, 봅니다. 여러분들 결격사유 몇 가지로 공부했다? 12가지로. 자, 사례를 갖다 박아 넣어볼게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맞아 안 맞아요? 맞죠? 자, 따라와 봅니다. 읽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 중에 뭐 파산 선고를 받으면 결격사유 맞나?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거 아이가? 등록이 취소된다. 맞죠? 100% 맞아요.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다. 이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 한 가지 사례 또 적어볼게요. 이것도 결격사유 맞아요, 안 맞아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사유 맞아, 안 맞아요? 맞잖아. 자, 읽어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 중에 뭐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결격사유 맞죠? 자격정지 2개월 받든 3개월 받든 5개월 받든 자격정지 받으면 결격사유 맞잖아. 등록이 취소된다. 맞아요?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야. 왜 안 맞느냐 하면은 누구?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받을 일이 없다. 자격정지는 누구한테만 되는 거야? 소속. 맞을 일이 없어. 그럼 봐봐요. 이거하고 이걸 비교해보면 이것도 둘 다 무슨 사유는 맞는데
결격사유는 맞는데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그러면 O 맞는데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그런 말이 맞나? 안 맞는 거예요.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돼. 한 개 더 해볼까? 제일 쉬운 거 한 개 하고 어려운 거 한 개 더 해볼게요. 미성년자 결격사유 맞나? 맞죠? 이 결격사유 맞아.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 중에 미성년자가 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맞나? 회춘이 안 된다. 그러세요? 근데 이 자체는 다 결격사유 아닙니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무슨 신고한 자, 폐업 신고한 자로서 아직까지 그 정지 기간이 지났다 안 지났다? 안 지났다. 폐업 신고에도 불구하고 정지 기간이 진행되면서 본다 했잖아. 그럼 정지 기간 중이면 결격사유 맞다 맞다? 맞다. 자 읽어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 중에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를 했는데 아직 정지 기간이 지났다 안 지났다? 안 지났다. 결격사유 맞죠? 등록이 취소된다? 폐업 신고 냈는데 뭐 등록 취소할 게 없어. 안 맞는 게다. 한 개 더. 등록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맞나 맞나? 맞지? 이거 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 중에 무슨 취소? 등록이 취소됐어. 그럼 결격사유 맞나 맞나? 등록이 취소된다. 등록 취소됐는데 또 등록 취소할 게 있나? 없는. 무슨 소리냐 있죠? 적으면은 다 나오는 거야, 이제.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누구?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아직까지 정지 기간이 지났다 안 지났다? 안 지났다. 이거 결격사유 맞다. 조금 더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 중에 여기에 해당된다. 여기에 해당된 거는 누구? 사원 임원이었던 자가 등록 취소 대상이다. 아니지. 법인 자체가 등록 취소 대상. 그래서 여기 1, 여기 7, 여기 8, 여기 9, 10이야. 1, 7, 8, 9, 10번 빼고 나머지 남는 거 7가지 중에 하나가 이기다.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그 2호 내지 6호, 11호, 12호 가는 거 여기 2호가 요거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재를 쓸 때 이렇게 써버리면 부실한 교재가 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하는 말은 7가지 경우에는 맞지만 5가지 경우에는 맞다? 안 맞는 거예요. 맞죠? 근데 교재를 이 부실하게 써놨는데 그러면 시험 출제위원은 이걸 알거든. 알기 때문에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내느냐. 이렇게 안 냅니다. 요렇게 안 내. 시험 문제를 요렇게 안 내. 어떻게 내느냐. 요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어 본다. 결격사를 구체적으로 적어줘요.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이 말을 적어봅니다. 그러면 등록이 취소된다. O 됐다. O 이렇게. 출제위원들은 구체적인 결격사유를 이렇게 제시해준다 아닙니다. 해준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또 한 번 더 줄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 중에 법원으로부터 피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 뭐 등록이 취소된다. OX. O 이게 결격사유 맞다? 맞죠. 구체적인 결격사유를 제시해 주니까 100%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시 안 해주고 그냥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어떤 걸 진행한다 하는 건 반은 맞고 뭐 반은 틀린 질문이 된다. 난 기출문제를 한번 보시라고. 기출문제 보면 이렇게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해주고 있다, 안 해주고 있다? 해주고 있다. 그렇지. 근데 아직까지 시험 문제가 아까 1, 7, 8, 9, 10 5개 빠진 게 있잖아요. 그것도 결격사유 맞기는 맞지만 등록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결격사유는 아니다라는 그걸 물어본 적이 아직 없어. 그걸 아직 출제된 바가 없다. 그런 논리. 그걸 제가 보충학습 네오박스 안에 설명해 놓은 게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요걸 내면은
한번 읽어볼까 봐봐요. 이 규정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1항 1호와 7호, 8호, 9호, 10호 빠진 거 5개죠. 의향 결계서 해당된 경우는 등록 취소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제 10조의 결계서 해당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라는 답항을 옳은 답항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10조 1항 1호는 미성년자, 7호는 자격정지기간주의자, 8호는 등록 취소된 자, 9호는 배업신고한 자, 10호는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에 의한 결격서에 해당된 경우는 내용적으로 보면 등록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답항을 구성할 때, 시험 출제할 때는 구체적인 결격 사유를 전제로 제시하는 것이 정확하다. 예를 들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라는 답항은 법제 10조 1항 3호의 결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므로 명확하게 옳은 답항이 된다. 여기서 이렇게 쓰는 교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왜 썼느냐? 혹시라도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참고 삼아서 보다가 정확 부실하게 내지 말라고 그렇지 써놓는 게다. 하여튼 잘못된 상황은 자꾸 누군가가 지적을 해줘야 시정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원래 시험 치고 나마 시험 문제 다소 조금 문제가 있다 싶은 거는 이의 신청을 좀 해요. 하는데 이의 신청할 때 이걸 부탁드립니다. 이의 신청 사유를 적는다 안 적는다? 적는다 이 말이에요. 적는데 대충 적지 말고 좀 고민해 갔어요. 문장도 좀 되도록 쓰라고. 알겠어요? 그럼 못 먹는 거 하면 찔려나 보자는 식으로 막 이의 신청 사유를 너저분하게 적지 말고. 그래야 차근차근 읽어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이.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됐고, 상대적 등록처 사유가 뒷페이지에 보면은 11가지가 나옵니다. 11가지가. 알겠어요? 11가지. 그런데 높아시면서 하나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제일 위에 1번에 등록 기준에 미달된 경우 상대적 등록 취소다 그랬죠? 관로안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등록 취소 후 3년간 결격 사유 아님 적어놨잖아?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잖아. 등록이 취소되면 몇 년간 결격 사유인데 3년간 결격 사유인데 등록 취소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는 3년이라는 결격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 말이에요. 몇 가지나 있었다? 4가지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해가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 취소 3년간 말이 맞나? 안 맞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봐봐요. 지금 나오는 등록 기준에 미달돼가 등록이 취소됐을 때 등록 취소 3년간 말이 맞나 맞나? 안 맞아. 등록 기준 새로 갖춰가 다시 등록 신청하면 되지. 알겠어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봤던 결격사유에 해당돼가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가는 말이 맞나 맞나? 안 맞잖아. 복권될 때까지잖아요. 파산 선고 받아가 결격사유 돼가지고 등록이 취소됐으면 등록 취소 3년간 결격 기간이 아니고 복권될 때까지잖아. 그래서 등록 취소의 원인이었던 결격사유가 뭐 될 때까지? 해소될 때까지잖아. 그게 3가지고 또 한 가지가 잘 들어봐봐요. 기억난다.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 취소 후 3년에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결격하다. 그까지 합쳐가 몇 가지? 4가지. 그 4가지를 또 눈으로 직접 보여주면 또 반성을 좀 한다, 한다? 한다, 이 말이죠. 74페이지. 74페이지에 그 표 하나 만들어 놨잖아. 표 첫 번째 칸에 한번 봐봐요. 38조 1항 절대적 등록 취소와 2항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중에 어느 한 가지 사유로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 취소 3년 동안 결격사유 해당된다. 다만 다음 몇 가지 경우는 4가지 경우는 등록 취소 3년 동안 결격 사유로 처리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4가지가 가나 다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4가지를 지금 이야기해 드린 거예요. 그러세요. 내용적으로 판단하라고. 봐봐요. 사망 또는 해산에서 등록이 취소됐을 때 등록 취소 3년간 결격 기간이다. 말이 안 되잖아. 사망 해산이기 때문에. 그러세요. 결격 사유가 원인이 돼가 등록이 취소되면 원인된 결격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잖아요. 그러세요. 맞죠? 다시 뒤로 갑니다. 또 되돌아갈 이유가 없다 이 말이야.
194페이지 봅니다. 194페이지에 그 11번 밑에 보충학습이 있죠? 보충학습에 봅니다. 보충학습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정거래법 26조를 위반하여 공정거래법 27조에 따라 시정조치나 28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알겠어요?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관한 규정이 나와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이런 업무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과 관련된 자료 제공을 할 수 있으며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인식만 하고 지나가면 돼. 이 지문은, 이 문장은 시험 지문 내더라도 끼워 넣기용이 된다. 끼워 넣기용. 이런 거는 O로 넣지 X로 넣을 수가 없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 제공 요청할 수 없다. 이리 내겠나? 없다. 이리 내면 다 틀린 줄 다 알지. 알겠어요? 이런 규정도 있다 하는 걸 아셔야 된다. 그 다음 3번에 등록 취소의 절차 및 사후 조치에 놨는데 청문 실시하는 건 아까 했고 양갈로 2번에 취소되면 등록증 반납도 아까 이야기했는데 7일 이내에 반납합니다. 근데 무슨 규정은 없다? 분실했을 때는 사유서라도 대신 제출해라 하는 규정은 없어요. 알겠습니까?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알겠어요? 양갈로 3번 하세요. 주의를 좀 해야 되는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뭐하면 해산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 사유 아닙니까? 그러면 등록이 취소되면은 해산한 경우에는 누가 등록증을 반납한다? 대표자 이었던 자 동그라미 칩니다. 대표자 이었던 자가 7일 이내에 반납하는데 그러나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증 반납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헷갈리면 안 된다. 자, 시험 지문.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망한 개업공인중개사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X다. 왜? 규정이 없다. 그 사망했으니까 지는 없고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등록증 반납해야 된다 하는 말을 법에는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X다. 근데 이게 옛날에는 그런 규정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알겠어요? 지금은 삭제되고 없지만. 알겠습니까? 자, 시험 지문. 알겠어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하면은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OX, X다. 왜? 폐업신고, 폐업신고. 규정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알겠습니까? 사망의 경우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있을 리가 없다 생각하시겠지만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하마 대표자 이었던 자가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면 OX다. X다요. 알겠어요? 우리가 사망과 해산은 폐업신고 사유도 아니다? 아니다라는 게 그냥 등록 취소 대상일 뿐이지 폐업신고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없어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다 삭제시켜버렸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공인중개사법상 폐업신고한다 하는 거는 무슨 원인으로 폐업신고하는 것 뿐이냐? 개업공인중개사 스스로가 나는 중개업 안 할란다. 나는 중개업 장사가 안 된다. 그 스스로 폐업하는 것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법을 위반해가 폐업신고하는 경우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폐업신고하면은 자 여러분들한테 또 물어볼게요. 두서없이 막 물어봐야 돼. 그래야 부득부득 기억나야 되는데 어차피 시험 문제는 뭐 의외로 문제 툭 튀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상치 못하게 튀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장사가 안 돼가지고 폐업신고를 하면은 등록관청에서 폐업신고 할 때 등록증 첨부해가 반납하거든? 첨부해가 폐업신고한다. 그래서 전자문서에 신고는 안 돼요. 직접 방문에 신고한다. 그래서 방문해서 신고했어. 신고하면 그만입니까? 돌아와서 뭐 해야 됩니까? 공인중개사법을 생각해야 되고 사업자 등록 이야기를 하는 그걸 부가세법 이야기인데 그 자꾸 이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했잖아 지금. 공부했는 법의 근거가 이야기를 해요. 부가가치세법을 떠올리지 말고
지금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을 시험 문제 묻는다니까. 그러니까 폐업신고하러 등록반장 갔다 왔어. 그 폐업신고 잘했어. 돌아왔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 거야. 지체 없이. 그거 공부했잖아. 우리가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는 사유 3가지 있잖아요. 거기 폐업신고한 경우, 그 다음 뭐 법원위원회가 등록 처분 받은 경우, 그 다음 뭐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한 경우, 그런 거. 공부했으면 그거 따라서 일을 하는 거야. 알겠지? 사업자 등록의 문제는 부가세법에 따라서 또 법 검토를 해가 조치할 거 있으면 하고. 알겠지? 봐봐, 딱 이 폐업신고하면 간판 철거하는 게 탁 튀나오는 게 이제 공인중개사 이게 바로바로 튀나오잖아요. 뭘 물을지 몰랐는데 바로 튀나오잖아. 이런 상태가 되면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의 전체 내용이 내 머릿속에서 주마간산적으로 싹이 뭐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는 안 보이더라도. 알았지? 그 상태가 되면은 뭐다? 무조건 학교가 나와. 그렇지? 그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뭐다? 시험 공부 과목으로서 공부한 과목 중에서 전체가 조금이라도 뭐 안 보이는 거. 공법 아니야. 민법은 그래도 공부하니까 뭐다? 지금 한 4개월쯤 흘러가는데 그래도 전체 내가 민법에서 뭘 공부했다 하는 게 내용은 몰라도 그렇지? 좀 이렇게 뭐 잡힌다 안 잡힌다 잡히는데 뭐 공부했다 이게 잡히는데 공법은 이 전체적으로 뭐 공부했는지 잡히질 않아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다. 알겠어요? 전국의 수험생들이 다 그렇다. 알겠습니까? 누구 빼고 수험생 중에 알겠어요? 전문가 빼고 수험생 중에 공법의 전문가가 있다 없다? 많아요, 제법. 알겠어요?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 전문가들은 대체로 막 평생을 20년, 15년, 30년 동안 무슨 일에 종사했다. 그쪽 일에 종사한 수험생들이거든. 알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그 직장이 뭡니까? 토지공사 아닙니까? 주공 아닙니까? 뭐 있죠? 그런 데서 공부해봐. 도시개발공사 이런 데 공부해봐요. 부동산 공법은 뭐다? 외우기만 하면 되지. 그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지? 그 적어놓은 거 읽어보면, 그거 무슨 소리인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외울 걸 이제 외워줘야 되는 거지. 별거 없어요, 그 사람. 그리고 그 은행 근무하시는 사람들은 민법 공부할 때 저당권 과목 공부 다 읽으면 다 아는데 뭐. 그렇지 않아. 건저당권 개품만 뭐 다 알아. 알겠어요? 경매해도 다 안다 못한다. 웬만큼 다 알아. 알겠어요? 그분들. 늘 그 분야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종사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수험생 중에 어떤 사람입니다. 아이고, 나는 이런 경험도 없고 저런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30, 40대 주부들 중에 머리는 아주 녹들 써서인데 뭐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뭐 직구적에서 밥만 했는 사람 있잖아요. 아무 사회생활 안 했는 사람들은 그만 아무것도 몰라. 그랬어요. 세법을 아나 등기부를 본 적이 있나 보다.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학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3이 학교 가는 거 봐봐요. 고3이 뭐 등기부를 본 적이 있겠어요? 세금 내본 적이 있겠어요? 그렇잖아. 그래도 학교 가잖아. 그랬어요. 알겠죠? 그 다음, 됐고, 4번에 등록 취소에 효력 해놨는데, 그렇죠? 이것도 또 잔뜩 적어놓은 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연습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이 취소되면은 몇 년간? 3년간 뭐다? 결격사유다. 결격사유. 알겠습니까? 이건 문제는 알죠? 자, 됐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이 사람이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자격증이 있잖아. 자격이 취소됐대요. 그러면 등록증이 있잖아. 이 등록은 취소될까 말까 하면 딱 이겁니다. 등록이 취소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야. 다 맞췄습니다. 그런데 왜 된다? 요 설명을 해봐, 이유를. 요걸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100%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고. 요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 자격이 취소되면 결격사유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격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등록이 취소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반대로 이것도 설명 또 한 번 합니다. 등록이 취소되면은 자격이 취소될까 말까라는 거죠. 어떻게 그때 공부했느냐?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뭐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럼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느냐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돼. 그렇지. 그걸 알아야 돼. 그거는 등록 취소의 원인이 있었을 거다 없었을 거다. 그 원인이 자격 취소 사유도 되면 자격 취소될 거고 요 원인이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니라면 뭐다? 등록만 취소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가장 시험 문제 활용도가 높은 사례를 제가 소개해 놓은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 법을 위반해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가지고 뭐다?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결격사유죠? 결격사유니까 등록이 취소되죠? 근데 이거는 무슨 사유로 된다? 자격 취소 사유 되잖아. 그 자격증 날라가 버려. 근데 요 징역형 다른 법을 위반해가 징역형 선고받았어요. 요 결격사유 맞아 안 맞아요? 맞지? 요즘에 결격사유 금고 이상 실형은 이 법 위반이냐 탑이냐 안 따지니까 결격사유니까 등록은 취소되지? 이 법 위반이 아니니까 자격 취소는 안 된다라는 소리야. 이 법 위반이 300만 원 이상의 뭐다 벌금형을 선고받았어. 결격사유다 결격사유다 결격사유다. 등록 취소되겠죠?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다음 다른 법 위반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결격사유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니까 등록 취소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자격 취소도 안 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글자를 몇 가지 살짝 바꾸니까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시험 출제가 잘 되는 사례다. 알겠어요? 그걸 잔뜩 소개해 놓은 거다. 됐고, 그렇지. 뒷페이지로 갑니다. 4절에 업무정지, 196페이지에 업무정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에 보니까 마찬가지 6월의 범위 내에서인데 두 번째 줄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뭐 또는 뭐별로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그거 줄 거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사무소별로 따로따로 무슨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아까 공부했던 거 봐요.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 감독은 할 수 있는데 업무 정지 처분 권한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됐고 197페이지에 이게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1번부터 몇 번까지다? 15번까지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13의 2를 한번 봐봐요. 13의 2를 보면 가나다라마바가 있잖아? 가나다라마바까지는 안 읽어도 돼요. 삭제해버리. 가나다라마바는. 알겠어요? 그러면 가 위에 세 줄을 한번 읽어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정거래법 26조를 위반하여 27조 또는 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해놨잖아. 27조가 바로 시정조치고 28조가 과징금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정거래법 위반해가지고 뭐다? 시정조치를 받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으면은 공정거래위원으로부터 그렇게 받으면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는 무슨 정지?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리야.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시정조치 내리는지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리는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읽었잖아. 알겠습니까? 그런 거다. 그 다음 됐고 15번을 봅니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로서 위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일어났죠? 이거는 어떨 때 적용되는 거다 그랬어요. 법의 위반이면 분명한데 제재 규정이 있다 없다? 없을 때 이걸 적용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강의할 때 이 사례도 이야기했죠. 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7일 이내에 정보 공개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아울러서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진행 사항을 문서로서 통지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그 업무 처리 상황 통지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 규정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러면 이 15번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무슨 정지가 가능하다? 업무 정지가 가능하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미 기출된 문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 또는 중개보존을 고용했으면 고용신고해야 되잖아? 또 고용관계를 종료했으면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 고용신고를 안 하면은 제재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 15번에 해당돼가 무슨 정지가 가능하다? 업무 정지가 가능하다. 그걸 기출했다 아닙니까?
그렇지. 그 다음 밑에 표 밑에 보면 이 정지 기준표도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위에 있는 표도 시행규칙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강경할 수 있는 거 똑같아. 가중하더라도 유거를 초과한다 뭐한다? 뭐한다. 무슨 정지하고 똑같이 돼 있다? 자격정지하고. 오른쪽 3번 별표.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일을 한다 뭐한다? 뭐한다. 그렇어요. 이걸 제척기간이다, 시효규정이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각주를 한번 봐봐요. 저 밑에 각주 1번이 됐네. 이 규정을 제척기간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신설된 2005년도 부칙에 보면은 업무정지처분의 시효에 관한 적용 내 업무정지처분 시효의 적용에 관한 경과 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시효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법조문 부칙에서 시효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걸 갖다 자꾸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가 있지만 법조문상으로 보면 무슨 규정으로 보는 거 옳다? 시효규정으로 보는 거 옳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등록 취소나 자격 취소나 자격정지 지정 취소의 경우에는 시효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주의해라. 무슨 정지만 시효규정을 두고 있다? 업무정지만. 뒷페이지 갑니다. 200페이지에 이제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취소 해놨잖아. 청문 대상이죠. 알겠어요. 청문 대상. 1번부터 5번까지가 지정 취소 사유라. 지정 취소 사유. 그러나 5번을 봐봐요. 5번을 보면은 청문 X가 돼 있잖아. 왜? 사망 또는 해산을 사유로 지정 취소하는 거니까. 그렇죠? 1번 봐봐요. 아까 이야기했는 거잖아.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형벌 X 돼 있잖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의 벌금형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잖아.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한 경우에 3년짜리 형사처벌 대상이지. 됐죠? 그 다음 제일 밑에 줄에 2번에 보면 지정 취소 처분의 경우에는 자격 취소와 등록 취소 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지정서 반납 등 사후 절차에 관한 규정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봐봐. 자격 취소 받으니까 자격증 반납해라. 등록 취소하니까 등록증 반납해라. 다 규정이 있잖아. 그럼 지정 취소도 지정 취소 받았으면 지정서 반납해라 하는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없어야 될 것 같다? 있어야 될 건데 없어요. 규정이. 알겠어요? 그럼 시험 지문을 낼 때 이렇게 내는 거는 좋은 문제는 아닌데 헷갈리가 틀릴 수 있다. 장관으로부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를 받은 경우에는 취소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OX, X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규정이 없어서 X인데 왜 규정이 없었을까 또 한번 고민해보고 그냥 지나간다 안 간다? 지나가보자. 왜 없었을까? 에이?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유를 만들어가 가도 된다 그랬잖아요. 자 봐봐요. 대한민국의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몇 명 뿌이다 했노 제가? 3명 뿌이다 했잖아. 협회 2군데하고 한국감정원하고. 알겠습니까? 그 3기관이 지정을 취소당할 일 있다 없다? 뭐 없어 있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지정 취소에 따른 사후 절차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뭐 지정 취소의 경우는 사후 절차에 관한 규정을 뭐 못 돌리는 거잖아. 안 돌리는 되는 거잖아.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하고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봐봐.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지정 취소 처분 받으면 7일 내 지정서 반납해야 된다 하는 말이 딱 나오잖아. 시험 지문에. X잖아. 근데 여러분들 어떤 생각 가지게 돼 있느냐 하면 그렇지. 등록 취소에도 반납, 자격 취소에도 반납인데 지정 취소도 당연히 반납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공부를 좀 덜 해서 그렇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감이 있다 없다? 없거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자, 그 다음 201페이지에 6절에 감독상 명령 등 해놨는데 알겠어요? D페이지로 바로 갑니다. 알겠어요? D페이지. 지도감독관청에 1, 2, 3이 있잖아. 관로안에 분사무소 소재지 시행구청도 포함하고 줄 거는. 그래서 분사무소 소재지 시행구청장도 지도감독 권한은 있는데 아까 봤지 분사무소에 대한 업무 정지 권한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지도감독의 상대방 해놨는데 1번 누구예요? 개업공인중개사, 관로, 무등록 중개업자도 포함되어 있잖아. 포함 동그라미.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도 상대방이에요. 그러면 지도감독의 상대방이 3명 아닙니까? 개업공인중개사, 무등록 중개업자, 거래정보사업자. 그러면 법조문대로라면은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는 지도감독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밑에 각주로 갑니다. 각주 2번 봐봐요.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따르면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는 지도감독 대상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러나 이건 비판이야. 알겠어요? 비판이야. 읽고는 지워도 좋습니다. 그러나부터는 읽고 지워도 좋아요. 지도감독의 사유에는 자격정지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속 공인중개사는 지도감독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중개보조원은 지도감독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다 명확하지 않다. 명확하지 않다. 알겠어요? 그러나부터는 끝에까지 지워도 좋아요. 다시 위로 올라가 봐요. 3번 지도감독 사유 한번 봐봐. 투기 등 거래동량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번에 이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격 취소 다음에 뭐가 있노? 정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격 정지 처분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도감독할 수 있다 이 소리잖아.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도 지도감독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인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은 법조문상으로는 지도감독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래서 제가 비판하는 글을 쓴 거야. 그럼 중개보조는 왜 명확하지 않다겠느냐? 이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도감독할 수 있다 돼 있잖아. 그러면 중개보조는 이 법을 위반 안 하나? 하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뭔가 앞뒤 아우가 좀 안 맞아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이렇게 공부가 들어갑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는 지도감독 대상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이렇게 공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안 까먹기 위해서 요 말도 들어둡니다. 왜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조문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느냐? 지도감독 대상으로.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는 누가 스스로 알아서 지도감독해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스스로 알아서 지도감독해라. 만약에 지도감독을 잘못해가 그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위반을 하게 되면 무슨 규정과 무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간주규정과 양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 당신한테도 함께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 이런 취지 때문에 지도감독 상대방에서 빠져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갑니다. 그 다음 4번에 지도감독 절차 해놨는데 정표를 지니고 상대방의 일을 내보여야 하는데 정표는 몇 가지다? 2가지다라는 거죠. 중개사무소 조사 검사 증명서 하는 거 또 있다. 공무원증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데 이 기출문제 봐봐요. 11회 기출문제인데 11회야. 되게 오래됐죠. 이 신청이 없던 시절입니다. 에이? 최근에 기출된 문제가 없어서 이걸 수록해 놓은 거야. 그러면 지금 뭐 20몇 년 동안 출제된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기출문제 11번 보면은 11회 보면 옳은 것을 물었는데 5번 지문을 한번 봐봐. 사회 출입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정표를 당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내보이는 것으로 충분하다. 내보이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게 O입니까? X입니까? X로 처리되어 있잖아. 답이 1번인데. 답이 1번이잖아요. 개업권에 대한 감독 관청은 장관, 시도조, 등록 관청이다. 오, 맞네. 그럼 5번은 X로 출제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아이? X로 출제했다 소리 아닙니까? 왜 X다? 내 보이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야. 근데 해설을 한번 읽어봐봐요.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정표를 지니고 이를 내봐요. 지니기도 하고 내보여야 되는데 와 내보이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가 틀렸다 하는 거야. 근데 제가 뒤에 뭐죠? 그러나 내보이기 위해서는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그건 제가 쓴 글이야. 봐봐요. 그런 거다니까. 이런 거 비판해야 된단 말이야. 아니 봐봐. 내보이려고 하면 지녀야 되지. 안 지니고 왜 내보이는 거예요? 그러시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 기출문제 제가 손도 안 댔다 이 말이에요. 기출문제 그대로 옮기다 이 말이에요. 에? 그 11회 때 기출문제인데 이때 이 신청 제도가 없었거든.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런데 이걸 왜 넘어가느냐 하면은 불만도 없어요. 왜?
이 문제 답이 1번이다 하는 거 그때 당시에 11회 수험생이 다 맞췄다 안 맞췄다? 다 맞춰봤거든. 알았어요. 무슨 소리? 근데 5번 지문을 읽는 순간에 조금 거기에 갸우뚱했을 거다고 수험생들이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이 확실히 오다 하는 거 다 알거든. 그 답을 맞춰보시기 뭐 불만이 있나 뭐 없는데. 알았어요. 참, 이 국어에서 뭐 문제 있는 거야. 아, 내 보이려고 하면 진이야 되시고, 뭐 안 진이면 왜 내 보이는 거야. 그거 봐봐요. 이 봐봐요. 우리가 이게 서명 및 날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봐봐요. 시험 문제 낼 때 서명도 하고 뭐 한다? 나는 둘도 해라는 거잖아. 알겠지? 둘도 해라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 실무로 가봐요. 실무로 가봐. 아니? 서명만 하고 도장 안 찍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알겠지? 그럼 반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지가 등록한 도장만 툭 찍고 지 이름 안 적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거 서명 및 날인이냐 서명 또는 날인이냐 그걸 또 되게 강조해서 묻는 거야. 알겠지? 이런 걸 왜 묻는지 몰라. 알겠습니까? 실무로 가면 이 펜 들고 그냥 서명만 하고 거래계약서 주는 사람이 있노. 알겠지? 다 도장 찍는데. 그런데 이거는 이런 의미에 있어서는 출제 의미가 있다고 봐요. 뭐냐면 이거. 기명날인하고 서명날인은 다르거든. 이거 때문에 출제했다라는 이해가 가. 왜냐면 요즘 봐봐요. 매매계약서나 이런 거 작성 교부할 때, 펜 들고 직접 써요? 아니면 컴퓨터 화면에 입력해 갔어요? 컴퓨터 화면에 입력해 갔냐? 매매계약서 작성해가 출력하잖아.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매매계약서 화면에 딱 떼어 놓으면은, 알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 인적사항 적는欄에 자기 이름 적어 넣을 거 아닙니까? 이름도 타이핑 칩니까? 치죠. 그래가 출력하잖아. 출력하면 이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다 도장만 툭 찍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고? 알겠어요? 그러면 이 기명날인과 서명날인은 달라요. 서명날인이라는 것은 이름을 타이핑 치가 쳐넣지 말고 비워놓고 출력해가 자기가 자필로 직접 이름 쓰라라는 거거든. 그런 의미에서 이걸 출제한다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 알겠어요? 그런 거다. 이거하고 이거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다 이게 안 돼 있고 이래 있잖아? 그러면 나중에 개업했을 때 매매계약서 인터넷상 작성할 때는 비워놓고 출력해가 펜으로 쓰고 도장 찍고 이래야 된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됐고, 203페이지에 보면은,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나왔습니다. 승계. 이게 또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건데, 이제, 원래는 또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출제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문 하나로 끼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자, 칠판부터 보고 일단 설명을 듣고, 지도가 먹는데.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래서 요 시점에 와가 무슨 신고한다? 폐업신고를 하고 시간이 흘러가면 한다? 다시 등록을 합니다. 다시 등록하면 또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불러요. 그러면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 있어요. 그 어떤 지위를 승계하느냐? 두 가지를 승계한다 했어요.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나 아니면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을 저질렀다 안 저질렀다? 저질렀다. 그러나 들켰다 안 들켰다? 안 들켰다 생각하라 그랬어요. 안 들켰는데 폐업신고를 했다가 다시 등록해가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영업하다가 들켰다. 언제끼? 폐업신고 전에 위반행위가. 그러면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위가 승계되니까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등록 취소 내릴 수 있다 없다? 있다.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가 업무정지감이라면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무슨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등록 취소 처분 받으면은 등록 취소 후 3년 동안 결격기간이 아니고 3년에서 무슨 기간을 뺀다? 폐업기간을 빼고 공제한 기간 동안만 무슨 기간이다? 결격기간이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
받아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1년간 누구에게도 승계된다. 재등록개업 공인중개사에게도 승계된다라는 거야. 전과 기록이 몇 년간 승계된다? 1년간. 그럼 폐업 기간이 1년 지나뿐만 승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 읽어봐요. 203페이지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다시 사무소 개설 등록한 때는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 지위를 승계한다. 2번 승계 내용은 두 가지가 승계된다 하겠는데 1번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 그리고 과태료 처분의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즉 전과 기록은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뒷페이지 2번 재등록 개업공인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에 절대적 등록 취소든 상대적 등록 취소든 알겠어요. 업무정지 처분이든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때는 못 내린다 소리죠. 어떤 경우냐? 폐업 기간이 몇 년을 초과하면 3년을 초과하면 등록 취소 처분 못 내리고 2번 폐업 기간이 몇 년을 초과하면 1년을 초과하면 업무정지 처분 내린다 못 내린다? 못 내린다. 그 소리야. 3번 이렇게 행정처분을 재등록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행할 때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뭐해라? 고려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로 인하여 등록 제출을 받은 재등록개업 공인중개사의 결격기간은 등록 취소 3년 동안이 아니라 등록 취소 3년에서 무슨 기간을 공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4번은 지하부도 관계없습니다. 최근에 신설된 조문이지만 그런 의미는 없어요. 자, 이게 이제 재등록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뭐다? 승계 내용이야.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이렇게 이야기를. 이걸 이제 그림으로 만든 게 밑에 그림이에요. 활용하실 분들은 활용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될 분들은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뒷페이지로 갑니다. 206페이지에 가면은 공인중개사 협회에 나왔는데 부탁합니다. 1. 협회 설립 목적에 나왔는데 세 번째 줄에 뭐다? 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뭐 할 수 있는 거다. 이미 설립 방식이다. 설립할 때는 법인 형태로 설립해라. 법인, 비영리 사단법인 동그라미 치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보충학습에 보면 읽어봐요. 비영리 공익적 사단법인이고 법인 설립에 있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가주의고 이미 설립주의고 복수주의 하는 말은 협회의 수는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소리고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도 이미 가입 방식이다라는 소리죠. 2번 협회 설립 절차 봐봐. 양가로 1번 요걸 별표 표시하면 됩니다. 회원 300 이상이 발견되어 정관을 작성해서 장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하면서 성립하는 법인이 협회다. 그래서 인가사항이기 때문에 인가주의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협회라는 법인이 성립되는 시점은 인가 시점이 아니고 등기 시점이다. 주의하시면 되고 양갈로 2번에 창립총회는 600명 이상이 와야 된다. 줄 거 놓고 근데 그 600명 이상은 전국적으로 골고루 와야 돼. 양갈로 3번에 서울에서 얼마 이상? 100인 이상. 나머지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서 각 얼마? 20인 이상 이렇게 되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오른쪽에 그림은 설립 절차를 다시 도식화시켜 놓은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고 3번에 협회 업무에 나왔는데 무슨 업무? 고유 업무 동그라미 치고 두 번째 줄에 할 수 있다 돼 있죠? 동그라미 쳐요. 고유 업무라는 단어를 오해하지 마시라라는 거라. 반드시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니고 협회만이 할 수 있는 업무라는 뜻이라. 그래서 협회가 이 업무를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는 업무다. 그 중에서 6번을 꼭 외워둡니다. 공제사업도 고유 업무 중에 하나인데 이 공제사업은 비영리 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제 가입한다 뭐 한다? 뭐 한다? 회원 간의 상호 부조 목적이니까. 회원이 아니면 상호 부조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참고적으로 알겠어요? 옛날에 기출문제에서는 잘 봐요.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도 공제 가입할 수 있다라고 해가 출제된 바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거는 O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내면 X가 됩니다. 왜? 그 기출된 이후에 협회 공제 규정이 바뀌었어요. 협회 공제 규정에 보면은 공제 계약자의 범위에 회원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회원으로 가입 안 하면은 공제 가입한다 뭐 한다? 뭐 한다. 그렇게 하나 두시면 됩니다. 양갈로 2번에 수탁 업무 하는데 위탁받아서 하는 업무죠. 그 아까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관한 업무와 시험에 관한 업무는 위탁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지.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관한 업무라는 것은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을 말하는 거다라는 소리죠.
근데 시험에 관한 업무도 위탁받을 수는 있는데 현재 위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양갈로 3번 고용무 중에 하나인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데 반갈로 이번에 하고자 할 때는 공제규정을 제정해가 승인받아야 돼. 장관의 승인사항이고 뒷페이지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승인사항이다라는 소리죠. 동그라미 2번은 다 치아프면 되는데 네모박스 안에 3번만 알아두면 됩니다. 공제규정에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을 몇 프로 이상으로 정해라. 공제료 수입액의 10% 이상으로 정해라 라는 게 공제료 수입액 하는 글자가 출제된 바가 있어요. 협회 총수입액의 10% 이상 그가 틀렸다 한 적이 있습니다. 공제료 수입액의 10% 이상이다. 그 다음 3번도 봐봐요. 별도의 회계로 공제금을 관리해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함부로 사용 못합니다. 책임준비금은. 그렇죠? 그런데 다른 용도로 꼭 사용하고자 할 때는 지도감독 부서인 장관의 뭘 받아라? 승인사항이다라는 거죠. 반갈로 3번에 공제사업의 운영실적은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공시한다? 매 회계년도 종료 3월 이내에. 그걸 알아두시면 돼. 제가 쉴 데 없이 일간신문 협회보 인터넷 홈페이지를 진하게 해놨는데 그거 몰라도 됩니다. 알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읽으면 돼요. 협회는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영실적을 매 회계년도 종료 3월 이내에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게 돼 있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고 반갈로 4번에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위해서 협회에다가 운영위원회를 둔다를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이 운영위원회는 협회 전반에 관한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뭐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다라는 거죠. 둘 수 있다 하면 틀립니다. 네모박스 안에 거는 참고 삼아서 한번 읽어봐요. 지우지는 말고. 알겠어요? 209페이지에 보면은 2번에 금융감독 원장이 이 협회 공제사업에 대해서 조사 검사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겠죠. 근데 지도감독관청은 장관이거든. 그래서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누가 조사 검사하는 거다? 금융감독 원장이 조사 검사하는 거다. 금융감독 원장하고 장관의 위치를 바꾸면 틀리니까 주의를 하시라라는 소리고 동그라미 3번은 자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지나놓고 그러세요. 6번으로 바로 갑니다. 6번에 개선명령 지나게 돼 있죠? 동그라미 쳐요. 중간에 건 다 치아프도 관계없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제사업에 대해서 무슨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협회니까 500만 원 과태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6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치놓고 두 번째 줄에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 그거 줄 거놓으면 돼요. 알겠어요? 임원에 대해서 징계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어떤 경우냐? 1번, 2번, 3번의 경우인데 안 외워도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협회가 공제규정을 위반해서 처리하거나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뭐다?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장관이 요구할 수도 있더라라는 거지. 그렇게 말해두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에 봐봐요. 협회는 동그라미 치고 두 번째 줄 끝에 재무건전성 기준을 모두 준수 그거 줄 거면 됩니다. 협회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준수해야 되는데 준수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원의 징계해임을 요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뒷페이지 갑니다. 그런데 지급 여력 비율은 몇 프로 이상 유지해라? 100%에 100 하는 거는 100% 유지하라 소리입니다. 이 말은 읽기만 읽어도 돼요. 지급 여력 비율은 100% 이상 유지해라 하는 말은 공제금 지급 신청해왔잖아? 해왔는데 돈 모지르니까 못 준다 하지 말아라라는 소리야. 땡빛을 내서라도 100% 지급해라 하지 말아라. 지급해라 그 소리야. 그래서 양갈로 4번 봅니다. 총회 의결 내용은 무슨 사항이다? 보고만 동그라미 치면 돼요. 승인사항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에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주시, 도의 지부 동그라미, 시군구의 지회 동그라미 둘 수 있으며 동그라미 그 임의 조직이다라는 겁니다. 둬도 되고 안 둬도 되는데 지부가 더 상위 조직입니다. 지회보다도. 알겠습니까? 지부와 지회의 위치를 바꾸면 틀리니까 주의를 하시면 되고 협회가 지부를 설치했기나 지회를 설치한 때는 한때 돼 있잖아. 한때는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 각각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신고죠. 사후신고입니다. 설치할 때 가면 안 됩니다. 설치한 때입니다. 옛날에 오류가 발생됐던 부분이라. 그 다음에 4번의 제목은 누구에 대한 지도감독? 협회에 대한 5글자를 동그라미 칩니다. 아까도 지도감독이 나왔잖아. 그거는 개업공인중개사, 무등록 중개업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이고 지금 보는 거는 누구에 대한 지도감독?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인데 누구만이 지도감독한다? 장관만이 그런 게다. 그러면
그 제출하고 보고하고 출입하고 뭐 조사 검사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정표도 몇 가지? 2가지 가는 거 그래서 외울 필요 없습니다. 똑같아요.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은 누구만이 한다? 장관만이 한다. 그렇게 하면 되고 5번은 줄 다 거예요.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무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왜 사단법인이냐? 협회가 비영리 사단법인이니까 알겠어요. 그렇게 하면 협회도 다 끝나버렸고 212페이지 갑니다. 5책의 1절에 업무위탁 해놨는데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이 45조인데 2줄 읽어봐요. 장관이든 시도의사든 등록관청이든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에 뭐 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다라는 거라. 근데 이 규정에 따라서 현재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있고 또 시험에 관한 업무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은 아까 봤잖아? 그 시험에 관한 업무 위탁은 어디에다가 위탁하도록 돼 있어요?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에 되는 거야. 그래서 학교는 있다 없다? 없다. 학교는 시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주의하시면 되고 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이든 시험에 관한 업무 위탁이든 위탁을 했으면은 위탁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보에 어떻게 하게 돼 있다? 고시하게 돼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213페이지에 보면은 포상금 지급 사유가 있는데 자 등록관청은 동그라미 치고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 지급 주체는 등록관청인데 1번, 2번, 3번을 별표 표시하면 됩니다.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신고 고발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요 세 가지 이외에 다른 불법을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준다 아닌다? 안 준다. 욕만 하도 먹는다. 그렇게 공부하라 그랬다 이 말. 뒷페이지 포상금은 한 건당 얼마다? 50만원 딱 동그라미 치고 정액입니다. 2번에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 검사가 무슨 결정을 해야 준다?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해야 지급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판결 받았다. 가만 공소제기 했는 거가 안 했는 거가? 했는 겁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건이기 때문에 보상금 준다 아닌다? 준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 이제 보상금 지급 신청서는 등록관청에 제출하는데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수사기관인 검사가 공소제기 결정했는지 안 했는지 기소에 결정했는지 안 했는지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만다 조회하고 조회한 다음에 결정을 하고 결정일로부터 몇 월 이내? 1월 이내에 고칠 것입니다. 또 2월 이내에 가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보상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일부를. 그리고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몇 퍼센트 이내로 한다? 50% 이내로 한다. 이 50%를 또 10% 가면 또 어디서 봤다? 그가 또 틀리면 곤란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까 10%도 있었죠?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에서 나왔다라는 소리입니다. 4번에 하나의 사건에 2인 이상 동그라미 공동으로 신고 고발하면 보상금은 균등하게 배분해서 지급하는 균등 배분 동그라미. 그런데 보상금 지급받을 자가 6대4로 나눠져 있어라고 미리 합의해가지고 합의하여 지급 신청하는 경우는 합의된 방법 동그라미 칩니다.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 근데 2건 이상 동그라미 칩니다. 2건 이상 신고 고발이 접수되면 최초로 동그라미 칩니다. 먼저 신고 고발 접수한 사람에게 보상금 준다. 그 소리라. 그래서 그 다음 215페이지에 3절에 수수료에 나왔는데 이미 앞에서 나올 때마다 다 했죠? 수수료.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때, 등록 신청할 때,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설치 신고 필증의 재교부 신청할 때 다 얼마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1번부터 6번까지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등록증 재교부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무소 이전 경우에는 재교부 신청에 준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레모박스 안에 보충학습에서 소개해놨습니다. 그 다음 뒷페이지 봐봐요. 2번에 자격시험이나 재교부 업무를 위탁했을 수 있는데 위탁해서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할 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가 아니고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선에서 결정 공부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낸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내는 수수료는 세 가지로 나눠서 점검해야 돼.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 응시할 때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시험 응시할 때는 장관이 결정 공부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위탁해서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할 때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선에서 결정 공부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돼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됐고 217페이지에 보면 7장에가 벌칙이 나오는데 이 벌칙은 형벌하고 뭐가 있었다?
과태료가 있었다. 근데 그 일절에 행정형벌 위에 두 줄 줄 거나요. 주의할 점은 행정처분과 벌칙은 병가가 가능하지만 같은 벌칙에 분류되는 행정형벌과 과태료는 병과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점을 활용하면서 제재 분류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행정처분과 형벌, 행정처분과 과태료는 병과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행정처분과 형벌, 행정처분과 과태료, 병과가 가능하지만 형벌과 과태료는 병과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점을 주의하면서 점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페이지로 넘어가 봐요. 그래서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잔뜩 있는 기다 말이야. 그 여러분들 익히면 돼요. 그리고 219페이지에 가면 무슨 규정? 양벌 규정. 그 양벌 규정의 세 번째 줄 끝에 봐봐요. 다만 가는 것 동그라미 쳐요. 다만 내가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단서 규정이 있어. 그래서 양벌 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벌금형을 함께 받는 것은 과실책임이다. 무과실책임이다. 과실책임이다. 과실책임. 다만이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러면 간주규정 뒤에는 이런 다만 하는 문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간주규정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손해배상 책임지는 것은 과실책임이다. 무과실책임이다. 무과실책임. 양벌규정은 다만이 있고 간주규정은 다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D페이지 봐봐요. D페이지에 보면은 2번에 보면 양벌 규정은 48조, 49조, 즉 3년짜리나 1년짜리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 한들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행위자에게 항상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명심할 거는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3년짜리든 1년짜리든 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을 때만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거다. 알겠습니까? 형벌. 그래서 봐봐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면 몇 년짜리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면 몇 년짜리고? 3년짜리야 이거. 그러니까 무슨 규정이 적용되는 거다?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거다. 자, 그 다음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안 했어.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럼 요거는 형사처벌 대상이라요? 아니라요? 아니지. 아니니까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무슨 규정만 적용된다? 간주 규정만 적용된다. 그렇게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됐고 과태료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있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 여러분들이 점검하시면 되고 222페이지에 자 3번 봐봐. 과태료는 장관, 시도사, 등록관청이 과태료 부과 사유에 따라서 각각 부과한다. 그러니까 결국 과태료 부과 사유에 따라서 부과권자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하는 점을 생각하면서 이것도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과태료 사유와 과태료 처분권자와 과태료 기준 금액을 잘못 연결한 것은 그가 이렇게도 물은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4번에 이 과태료도 500만 원 이하든 100만 원 이하든 2분의 1 범위 안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그 말은 가중하거나 뭐 할 수 있다? 감경할 수 있다. 가중하더라도 상한을 초과한다 뭐한다? 뭐한다. 그 말은 500만 원을 초과한다? 100만 원을 초과한다? 뭐한다 이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봐봐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가중 감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거는 자격정지, 업무정지, 과태료이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둘 다 몇 분의 1 범위 내에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하더라도 기준은 초과한다 뭐한다? 뭐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재분류표까지 해결을 다 하시면 공인중개사법령은 이제 100% 소화가 다 됐다. 됐고 다음 주 한 주 동안에 알겠어요. 요걸 다 해야 됩니다. 몇 페이지로 가느냐? 226페이지부터 알겠어요. 226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요거는 9월달에 합니다. 9월달에 한 시간 정도 하면 끝이야. 알겠어요. 대법원 규칙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그 253페이지에 나오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있죠? 요걸 이번에는 해야 돼요. 알겠어요? 하고 요거 한 주만 하면 되지 싶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여기 몇 페이지까지 있어요? 306페이지까지 있는데 요 안에서 3개 주제를 공부합니다. 3개 주제. 제목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에 관한 규정을 공부해야 돼.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 그 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제 하는 거 있죠? 그걸 공부하면 돼요. 요 3가지 주제를 그 법에서 담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몇 문제? 3문제에서 4문제 요리 나오는 부분입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 주부터 또 새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 마칩시다.